자, 점유보호 청구권인데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세 가지 나눴잖아요. 그죠? 반환 청구권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반환 청구권 보시면 점유 침탈 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침탈이 존재하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침탈후 몇 년이죠? 1년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소멸시효가 아니고요. 출소기간에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출소기간인 건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요 기간은 출소기간이라 맞지만 다른 기간을 들먹거리면서 출소기간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다. 그죠? 여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니까 내 건데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죠.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필요하죠. 뺏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갑이 을에게 스스로 뭘 해주고 있죠? 인도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뭐냐 하면은 보통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물어볼 때는 어차피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까지고 문제 풀면 뭐예요? 틀려요.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드릴까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의 카메라 을이 절치 훔쳐갔어요. 그럼 요거는 침탈이 있는 거죠. 뺏어갔으니 얘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권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만약에 요 카메라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이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죠. 왜요? 도품 유실물. 따라서 도난당한 날,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내라면요? 2년 내라면 갑은 병에게 돌려받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이유로는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해 제거 청구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방해 예방에 나오는데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방해 염려 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고 요구 이렇게 나와있죠. 또는을 좀 조심하십시오. 방해 예방 청구에서 왜냐하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뭐죠? X죠.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 예방 또는 뭐죠?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방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고 둘 다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좌측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기인한 소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3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갑은 뭐 하냐면 패소 판결을 받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뭐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이때 갑이 어차피 내 거니까 그냥 돌려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측에 맨 3번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합니까? 재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판사 입장에서도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뭘 고려하면 안 돼요? 소유권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돌려받느냐? 요건 패소하고 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좌측 맨 밑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더라도 본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승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소는 전혀 별개의 소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4 자력구제권이 나오는데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고 누구만요? 누구요? 점유보조자는 뭐죠? 자력구제권이 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소유권인데 편집 잘못된 거죠. 조자를 지워야 되겠죠. 그죠? 소유권. 그죠? 소유권. 일단 1번 소유권에 의해 가지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고 소유권 객체는 물건에 한합니다.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주권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X.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권리고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대해서만요?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특성에서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간념성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유권이 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요. 혼혈성은 무슨 말이냐면 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권능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용해서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권능이 혼연일체가 돼서 만족을 준다. 이게 뭐죠? 혼일성이에요. 세 가지 권능이 융합이 돼서 소유자에게 만족을 준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혼일성이고요. 탄력성은 권능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소유자지만 그 물건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겠죠. 권능이 줄고. 만약 전세권이 다시 소멸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또다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권능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 이게 뭐죠?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항구성은 뭘까요? 소유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 따라서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법논리적으로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데 이게 뭐죠? 항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관념성이라는 것은 점유권과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 땅을 샀어요. 그 땅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제주도를 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점유권과 같은 현실적 권리인 게 아니라 그냥 장부상의 권리인 거예요. 이 관념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만 했다면 저는 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도 저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 이걸 우리가 관념성이라고 하고요. 전면성이라는 말은 제한물권과의 차이점이죠. 제한물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전면성이라고 합니다. 6번 완전한 권리다. 뭐 전면성은 반복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인데 이런 얘기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으면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밑으로도 미치는데 그 한계는 정당한 이익이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뭐죠? 상하에 미친다.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거는 누구 거죠? 땅 주인 거죠. 땅 속에 있는 것이 지하수라면 지하수는 뭐죠? 땅 주인 거니까 지하수권이라는 별개의 물권은 없는 거죠. 땅 속에 있는 것이 만약에 온천이라면 온천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권이니까 결국 온천권이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수나 온천이나 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죠? 구성 분자인 거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게 뭐죠? 미채굴 광물이죠. 미채굴 광물말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국가 소유고요. 이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죠?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어떻게 3번에서 상린관계가 나오죠. 일단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정 간에 상린이란 말이 서로 인접한입니다.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상린관계와 지역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가끔 출제가 돼요. 왜 이것이 출제가 되냐면 이용을 조절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지역권이나 상린관계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가 관한 민법규는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고요.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조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뭐는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점은 뭐죠? 공통인 거죠. 다만 뭐가 다르냐? 상린관계가 관한 민법규이 적용되려면요. 인접해야 돼요.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고요. 또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뭐죠? 토지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상린관계는 관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권리가 아니니까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설정 등기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또 권리가 아니니까 뭐 소멸시의 권리도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독립된 뭐죠?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필요하고요. 용익물권 또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게 되죠. 가끔 나오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 1번 건물의 구분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는 가입표. 우리 제자분도 타이틀만 적어놨죠? 의미 없고. 2번 토지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가지고 1. 인지사용권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지사용청구권이고요. 옆에다가 형성권 가입해줘. 그러니까 인지사용청구권은 뭐가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웃 토지로 들어가려면 이웃 거주자의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생활방해 금지와 인용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웃고지자는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때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뭐죠?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시끄러워요. 저의 생활에 뭐죠? 방해되고 있죠. 그래도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쩌다 한 번 부부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해요. 일주일에 5-6번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됐다고 평가된다면 그들은 그만 싸워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3번 수도 등의 시설권은 가입표입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주유토지 통행권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주로 뭐가 나오냐면 주유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토지 통행권 대단히 뭐죠? 중요하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공로로 길로 출입하는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다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통행하라고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통행하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이러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규정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판례로 살을 붙이면 됩니다. 첫 번째, 주유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적도 근데 실제로 그 도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도 뭐가요? 주유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유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가끔 이게 뉴스, 언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땅 주인이 길을 못 다니게 막아서 환장하겠다. 이런 건 나오면 보통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막는 바람에 길이 좁아져서 불편하다. 막는 바람이 뭐죠? 지름길, 막는 바람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유토지 통행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마을 주민들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다녔는데 왜 막았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나라에서 뭐죠? 길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기존의 주의 통행권은 뭐 하겠대요? 소멸하기 때문에 당주인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죠.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현재 토지 용도가 밭이면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고요. 현재 토지 용도가 공장이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범위에서 넓게 인정될 수도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폭이 나오죠. 뭐 건물을 지으려면 몇 미터 이상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현재 토지 용도만이죠.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은 뭐냐면 미래의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라면 그것까지 거래해서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 정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뭐죠? X고 답이었던 거죠. 그 다음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신의칙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런 판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토지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갇힌 땅 맹지가 된 경우를 말하고요. 이렇게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특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죠. 그저보다 자세히 정리해드린 거죠. 마지막 거만 설명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토지였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땅을 어떻게 분할 잘랐냐면은 요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땅은 맹지가 됐고 갑은 요렇게 분할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있었던 거니까요.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보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분할이고. 일부 양도도 비슷합니다. 그죠? 땅이 있는데 요 땅이 갑의 한 단독 소유였거든요. 근데 갑이 요 땅을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뭐죠? 양도했어요. 일부 양도죠. 근데 이렇게 자르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되면 갑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고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돼요. 갑과 을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요 땅이 병에게 양도가 되면 이제 갑은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요 땅이 정에게 양도가 됐다면 정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끝이죠. 그 다음 5번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가입표. 6번 경계에 관한 담의 상린관계에서 경계표와 담의 설치권이 나오는데 저자분이 그냥 타이틀만 적어놨고 내용이 없죠. 그죠? 내용 적어드리면 여기다가 설치
비용은 절반, 반씩 부담하고요.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요. 다시 말하면 측량 비용은 넓은 면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을 설치하면서 거기다가 CCTV를 알고 싶어요. 누가 부담해요? 하고자 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유가 불분명해. 담이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담은 이웃거주가 공유인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합니다. 다 한 겁니다. 그죠? 네 가지죠. 이런 얘기죠. 땅이 있는데,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경계에다가 뭘요? 담을 설치하고 해줘요. 설치 비용은 갑과 을이 뭐죠? 반씩 부담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뭐죠? 측량 비용을 부담하고요. 갑이 갑자기 여기다가 CCTV를 달재요. 누가요? 갑이 부담하고요. 옛날부터 담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공유인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목의 가지 및 수목의 뿌리죠. 또 좀 정리하죠. 가지는 재고를 청구하고요. 안 하면 제거가 가능하고요. 뿌리는 발견 즉시 뭐죠? 제거 가능이죠. 이런 얘기죠.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고, 여기가 갑과 을의 경계인데, 갑의 마당에 있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을은 잘라버리면 안 되고 갑에게 제거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갑이 제거를 안 해요. 그럼 이때는 을이 뭐죠? 제거해 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르고,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죠?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신고물 및 공작물 성질의 승인관계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입표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가입표 정도는 아니지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상린관계는 재산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에 준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이용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도 상린관계 간의 민법이 적용이 되고요. 박스비 나와있죠? 박스는 가입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외우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근데 판례도 큰 의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죠. 일단 소유권의 취득시효 해가지고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거죠. 일단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할 수 있고요. 20년 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거 우리가 뭐죠? 점유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일단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죠?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고요. 무과실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 취득시 할 수 있고요. 또 직접 점유되는 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 취득시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유 취득시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무작정 뭉갠다 그래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취득시 하는 건 아니죠. 자기 거가 맞습니다. 다만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그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고요. 우리가 아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면 뭐죠? 타주다. 이런 말씀드렸죠. 왜 그럼 이것과 관련되죠? 알면서 점유했으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점유니까 20년 지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의 땅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남의 땅인지 뻔히 알았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고 따라서 20년 지나도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잠깐 보면 자, 소유권의 취득시효 해가지고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치유 취득에 대상되는 권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억권, 강압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결국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 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우측에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저당권이죠. 왜냐하면 취득시효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된다.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하고 있죠? 점유하지 못하니까 취득시효할 수 없고요. 2번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3번 부양,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죠? 4번, 5번 점유권, 유치권도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해요. 왜 점유권, 유치권은 취득시효 못할까요? 취득시효라는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실상 지배하면 바로 생기는 권리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니까 점유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고요.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도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생기는 것이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유치권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는 거죠. 6번 채권은 의미가 없죠. 그럼 취득들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 기억할 것은 뭐죠? 저당권과 점유권, 유치권이죠. 저당권과 점유권, 유치권은 뭐 하지 못합니까?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2번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1번 해가지고 1 대상인데 또는 1번 국유지도 취득이 가능하다. 가래 뭐가 돼 있죠? 일반 재산. 다시 말하면 국유지 중에서 뭐만 취득시효할 수 있죠?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2번 토지에 대한 전부 일부 취득시효 가능하고 공유지분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5번 자기 소유 물건도 뭐죠?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란 입증곤란을 뭐예요?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게 맞아요. 근데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죠?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의 물건 이것도 뭐예요? 취득시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자주 점유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판례겠습니다. 땅을 점유하는데 그 땅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됐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어요. 타주죠. 그죠? 따라서 20년 지나도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한다. 아무튼 성명불명상자, 행방불명자의 재산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무슨 점에 대해? 자주점에 되는 거죠. 공통요건에서 1번 소유의 의사 필요하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시효 나눠놨죠. 일단 뭐부터 하는 겁니까? 점유취득시효. 1. 20년간
점유를 하고 2번 등기해야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까지 왔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20년간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그럼 결국 20년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권리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란 점이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해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등기 안 했다면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개시,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10년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없어지겠지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바로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인인데 누구냐면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지만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논리 때문에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다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이때는 뭐죠?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 가지 설명드릴게요. 등기는요, 가배하고 있고, 점유는 의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등기야 비로소 뭘 가집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상대방이, 따라서 갔는데, 상대방이 누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정에게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점유개시 기산점을 뒤로 어떻게 해요?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늦추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정. 따라서 점유개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죠?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정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을이 늦추더라도 밀고 땡기더라도 뭐죠? 아무런 피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뭐죠?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효과입니다. 소급효가 있다.
다시 말하면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는데 점유 개시시로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요. 2번 원시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계취득이 아니죠. 그렇지만 등기는 보존 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기억 등기 청구권 니은번 디귿번 나와 있고 4번하고 5번은 뭐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판례를 볼까요? 판례 가지고 1번 뭐 큰 의미 없는 판례고 그 다음에 2번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로부터 대상 토지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죠. 그럼 이거는 누가 팔아먹은 거죠? 취득시효 완성자 을이 팔아먹은 거죠. 그럼 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였어요? 채권이니까 양수인도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뭐죠? 대의에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4번이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21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이런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하죠?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이유가 수용당한 거라면 갑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다만 갑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냐면 수용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5번은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6번을 보실까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옆에다가 하늘 펴가지고요. 자주면 소유권, 타주면 지상권 이렇게 좀 메모하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는 게 항상 지상권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점유라면요? 자주점유라면 뭘 취득시해요?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거고요. 타주점유라면 뭘 취득시하는 거죠?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결국 뭐가 빠져 있어요? 자주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는 뭘 취득시합니까? 지상권을 취득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당연한 것이고 8번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다시 오셔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봐야 되는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